문재인 대통령 새 출발을 다짐했는데 어떤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하락세가 멈춘 것 같습니다.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 34.7, 여전히 부정이 높긴 하지만 긍정 평가가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 이후에 개각을 단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의 지지율은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동반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보회의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실책을 선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내부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출발 다짐했는데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볼 텐데요. 야당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예, 신성범 의원, 어떤 것을 대통령한테 주문하고 싶습니까? 우선 대통령의 문제인식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하신 말씀, 국민 질책을 쓴 약으로 듣겠다. 그리고 새 출발 다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실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안도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민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지자층만 바라보는 일방통행식 정치는 멈춰라는 게 저는 민심의 요구라고 확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통합과 실용으로 나아가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5월 내년 5월 9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데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1년 한 1개월 남은 임기 동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민생, 방역,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 주십사는 말씀을 거듭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요청드립니다. 예. 그런데 박수현 의원, 예. 문재인 대통령 활짝 웃는 모습을 우리가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저에게 매일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다가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어떻게 답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허를 찔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답변을 제일 먼저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바로 지금 물으신 답변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 그래서- 두 번 찔렀네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정도가. 저는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취임 첫 해에 정말 양복을 벗고 참모들과 함께 그 기자들이 예. 머무는 춘추관에도 가시고 그러면서 활짝 웃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국민은 아, 나라가 잘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안도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열심히 해오시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환경을 맞이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굉장히 힘은 들지만 저희는 그 규제 방역이라고 야당에서 이야기하지만 상생 방역을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록다운 이런 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할 거 다 하면서도 어떤 국가의 방역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만큼 같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규모도 세계 12위에서 10위로 들어왔고 1인당 국민소득도 G7에 들어갔고 국가 전체로는 어쨌든 수출도 최고로 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민생을 잘 따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 있는 모습으로 희망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렇게 자주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러한 민생의 출발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방역, 부동산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 당정청 개편했는데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윤호중 대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야당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 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에 노력하겠다는 총리 후보자의 말과는 달리 지난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전행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던 반성문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두수 총장, 여당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이렇게 날을 세우는데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는 좀 따뜻한 말도 좀 오고 가고 그러지 않나요? 예, 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뭐 선거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세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 흔히들 언론에서 이제 친문이 여전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2016년 당시에 호남 계열과 안철수 후보가 빠져나가면서 당이 좀 다양성을 갖추는 데서 좀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친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좀 당이 일색화됐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무소속이라기보다는 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비슷하게 있는 이 구도는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뭐 이렇게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식 분석을 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개혁을 계속하면서 민생에 주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금 그 새로 개각을 한 곳에서의 지금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적 사고도 하고 상징적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와 국회 협치 이런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꼭 불일치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제 대통령 새로운 출발 다짐했는데 대통령한테 지금 주문한다면 어떤 것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책이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게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런 그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격언이기도 하지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에는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일을 갖다가 막 그 벌리고 더 하시고 싶은 것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은 지금까지 하신 것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신임 대표가 그 전륜 민생 후륜 개혁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자동차가
전륜 자동차인가 후륜 자동차인가 그게 궁금하다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륜 구동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골고루 힘을 갖다 분배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민생이 좀 더 그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민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고 예. 두 번째는 부동산인데 예. 지금 방역은 무엇이냐? 이제 마스크 단계가 지나가서 백신 단계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누구나 다 잘 알듯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생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성과가 잘 되면 문 대통령이 이제 박수 받으면서 물러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백신입니다. 백신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 백신의 늪에 빠져서 언제부턴가 자산에서 부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 백신 도입 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각 제약회사별로 물량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1차, 2차 접종을 하고 한 번 더 추가 접종하는 것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국민들 우선 하느라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 주는 것 늦어질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얀센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건 혈전 논란에 빠져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시키는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화이자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백신 투기까지 설치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우리 백신 접종 전 국민의 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야당 의원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백신 문제 강하게 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성과보다 못 거뒀을 경우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뭐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럼 정부는 4월 달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명확하게 일을 듣지 않고. 제시하고 자, 그러면 들어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또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조금 왜 이렇게 걱정하시고.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이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되어 아닙니다.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박수리 의원, 홍남기 부총리, 지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인데 아주 답변을 당당하게 하는군요. 예. 예. 다른 문제 같으면 이제 뭐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예. 용어를 쓸 텐데 그것도 관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홍남기 총리나 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정진석 의원께서 좀 너무 심하게 나가셨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속도를 계산을 해서 6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민께 국회의원으로서 하셔야 될 발언치고는 너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 계획이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께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백신 접종 센터가 몇 곳이 있냐면 71곳에서 4월 15일까지 그 174곳으로 늘렸고 이제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가는 264곳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독감 백신 맞을 때 보면 동네 병의원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이곳을 15,000곳을 현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하루에 10만 명 정도의 백신 접종이 가능했다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일일 100만 명 정도의 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의 수급이 문제인데 현재까지 상반기 1,200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들여왔거나 들여오기로 계약이 완료된 것 1,809만 명분 이것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외에 추가 확보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당의 염려는 알겠지만 충고는 알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희망 고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께 함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지금 현재 워낙 백신 접종 속도가 지지부진하니까 현재 이 속도로 단순 계산하면 6년 몇 개월 걸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이런 이야기죠.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6년 뒤에까지 코로나 그 정도는 안 팬데믹이 걸리겠죠. 가면 뭐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안 걸리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부에 발표했던 계획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5,100만 명의 70%면 한 3,600만 명이 9월 달까지는 맞아야 돼요. 그러면 1분기 때 얼마를 계획을 1,200만 명을 맞추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근데 그 숫자도 약간 조금 유동적이긴 하죠. 아니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단순히 꼭 그렇진 않죠. 적어도 3,200만에서 3,600만 명 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집단 네. 면역 형성되려면. 그러면 1분기 적어도 3월 달까지 상반기에 1,200만 명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러 152만 명 맞았어요.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보십시오. 7, 8, 9 여기에 한 2천만 명 이상이 맞아야 되는데 들어올 물량이 어디 있냐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예.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 있었는데 얀센 아예 막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없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없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불안하고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다. 저는 뭐 화이자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백스 패시리티 좀 들어온 게 네. 있는 거죠. 그 대목인데 이게 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내 나이에 나는 언제 어느 백신을 맞을 수 있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국민들 이해한다고요.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워낙 자기들 자국 중심주의로 묶어서 이래 됐구나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출발은 뭐냐? 작년에 우리 K 방역에 그렇게 올인하고 자랑하다가 백신을 놓친 것. 다시 말하면 백신 확보에 등한히 했거나 늦은 것에 대한 그 결과 인간도 분명하다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뭐 좋아요. 이렇게 자 상반기에 1,200만 원 줬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남는 문제는 그도 말씀드리면 7, 8, 9에 2천 몇백만 명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어느 백신을 어떻게 가져올 것에 대해서는 또 답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백신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만큼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백신과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19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를 보면요.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체코, 그리고 슬로베니아,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로 보면 157개 나라 가운데 110위 해당하고 그리고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12위입니다. 그런데 접종률은 6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접종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 이 두 나라는 벌써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이런 나라와 우리가 비교를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은 그런 나라일수록 접종률이 더 높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확진자, 사망자 숫자 그리고 또 주간 발생 숫자 같은 것을 보면 훨씬 우리보다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백신을 원활하게 맞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좀 우려할 만하지요. 일본은 아직 예방접종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가서 상당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와 봐야 알겠죠. 김두수 총장, 아무튼 백신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맞는 것은 뭐 금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가 예. 굉장히 선진 체제화돼 있어서 많은 숫자를 맞는 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K 방역의 성공의 어떤 역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초동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은 실제 이제 백신 대책으로 갔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은 백신의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좀 뒤로 이제 미루고 또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미뤘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이제 백신 전략으로 간 데서는 가감한 비용을 투자할 것을 이제 그 비용 자체를 감안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그냥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실험 대상으로 쓰라 하면서 그 백신하고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백신 대책을 세우려고 했고 또 예산 이런 또 우리나라에 뭐 넘치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말하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 말하는 6년은 100m 달리기에 출발선에 느린 그 속도를 가지고 100m 언제 10초 안에 갈래 이제 그 이야기인데 달리다 보면 이제 충분히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 그 집단 면역의 정부 약속은 지금 뭐 청와대도 당도 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조금 더 K 방역 성공하듯이 백신도 성공하리라 대한민국 해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임 지도부가 백신 특별대책위원회, 백신 특별위원회 가칭입니다.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인선이나 명칭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백신 수급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최인호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백신 수급 상황과 또 국산 개발 계획의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조만간에 백신 관련 당정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방역 정책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내년 대선이 3월이잖아요. 네네.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대선에도 상당히 여당이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지친 게 사실이거든요. 군대에서 행군을 갔다가 할 때 힘들고 이제 그만 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막 독려를 하면 힘을 내서 막 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중대장이 아니다. 뭐 여기서 한 10km 더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힘이 쫙 빠지면서 다 쓰러지죠. 그러면 못 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말을 다 믿고 싶죠. 믿고 싶은데 지금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11월에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에서 뭐 6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1월 아니면 12월 내년 1월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여당은 아주 치르지 않을까,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박수현 의원. 예. 그러면서 이제 야당은 사실 대선에 이것이 결정적 변수가 될 거라고를 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6년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프레임을 딱 걸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좋는데 적어도 이런 거지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했고 그거를 다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영국이 완전히 지금 그 락다운 봉쇄를 했다가 영국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미용실에 갔단 말이면 상징적으로 머리 긴 총리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 미용실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미용실은 아주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은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완전 봉쇄에서 풀려나서 미용실을 갈 수 있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불확실성, 불안전성 이런 것들을 언론이 계속 뭐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만 그러면 영국이 그렇게 훌륭한 방역을 하고 성공을 했으면 백신을 맞아 성공을 했으면 어떤 백신 맞았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겁니다. 그러면 영국을 칭찬하려면 영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함께 공정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이 지금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런 가짜뉴스 언론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교의 기준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김도수 총장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이미 근데 우리 국민들 저 백신 맞고 개인정보 제공하겠어요라고 할 때 누가 그걸 동의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만한 대가를 다 치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차분하자. 아무리 이게 대선 이슈라 하더라도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걸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리고 영국은 또 야외만 개방이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해 정치가 우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야가 서로 다 거기가 승부처라는 걸 알지만 좀 자중하고 국민만 생각할 때다. 언론도 충분하게 사실 보도를 통해서 거기에 국민에게 안심을 시켜드릴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영진인데 예. 옆에서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좋은데 언론이 적어도 초기에 다시 말하면 작년 연말쯤에는 이 백신 책임론을 부각시켰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저는 보도하는 경향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전번에 정세균 당시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이 그나마 솔직한 답변이에요. 7월 달에 하루에 100명 정도 돼서 백신을 생각 못했다는 게 정부에서 나온 가장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정부는 어떻게 보면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 동향에도 어두웠던 거예요. 적어도 민간인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지키게 하면서 방역을 성공했다면 정부는 앞장서서 선호들 앞을 내다보고 백신 생각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걸 갖다가 지금 와서 모든 걸 다시 너무합니다. 야당이 언론이 너무합니다라고 하면은 책임 소재가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인정해야 될 것은 좀 우리가 등한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근데 지금 좋습니다. 이제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오 하는 게 좀 올바른 태도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거의 처음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 말씀 듣고 모두들 다 느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초기에 백신 대응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좀 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사 때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그 방역기획관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교수 시절에 백신 확보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방역기획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역기획관이 신설이 되면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협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볼 텐데 김호란 교수가 지난해 11월에 했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실까요?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내년 한 이제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오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힘빼며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네. 지금 좀 짚어볼 대목은 이게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 11월 김오란 교수가 발언을 했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금 뭐 모든 걸 여론조사로 하니까 백신 서둘러야 할까요?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지금처럼 똑같을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여당의 논리 가운데 만약에 너무 서둘러서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불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때 제가 여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할 때 조금 제지한 기억이 나요. 너무 그렇게 불안함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나중에 또 백신 들어올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이 그렇긴 했어도 지금 그것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면 판단 미스일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김오란 교수가 활약이 대단했어요.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저도 이제 방송 여러 번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봤더니 비서실장 밑에 기획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바뀐 걸 보니까 사회수석 비서관실 밑에 방역 기획관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옥상호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도 저는 오히려 많이 늦은 것 같다. 만시집단이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문가를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그다음에 길을 리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항상 바른 길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오란 교수가 작년에 백신이 급하지 않다. 파이자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파이자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당시는 맞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역기획관 대통령께서 새로 신설하신 건 굉장히 좋은데 그다음에 김오란 교수가 전문가인 것도 맞는데 하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백신에 이렇게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틀린 예측을 한 김오란 교수를 과연 저 자리에 두시는 게 맞는가? 왜 사서 저런 그 논란을 일으키는가? 뭐 김오란 교수님 말고 뭐 백순영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굳이 김오란 교수를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예. 김도수 총장,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백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청와대가 이제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저런 기획관도 두고 당도 대책을 세우고 뭐 총리 이제 예정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총력 동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 보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정답을 낼 수도 없고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한 3월 정도 오면 3상이 끝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또 김원환 교수도 이야기하듯이 비용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비용 문제 이런 게 이제 결합돼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로 들면 중국의 전화기 예를 들 때 유선 전화기가 안 돼서 아직 무선으로 건너뛰어서 성공한 경우가 생기듯이 근데 대한민국은 유선도 성공하고 무선도 성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도 이렇게 성공한 예들처럼 우리가 일단 K방역에 처음에 도입에 성공한 이 교훈을 가지고 백신 확보로 간다면 또 그 자체에서도 또 이런 안정적인 환자 발생에 이런 그 뭐 폭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정부도 뭐
8월경 정도에 어떤 제약사가 국내 생산이 가능할 거다 이런 대책도 세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뭐 정권으로 보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예.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아마 이렇게 집중 투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호란 교수가 과연 전문가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데 적어도 작년 11월에 저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좀 세계적인 동향이 굉장히 어두운 분이라는 점부터 분명해 보여요. 또 하나는 유심히 봐야 될 게 첫째는 정영경 질병청장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청와대는 저런 직책이 없어요. 신설됐잖아요. 비서관급의 기획관이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이 적어도 백신 문제나 방역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은 김호란 기획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영경 청장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그전에는 대통령의 말씀이 없으시다가 김호란 기획관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전달되면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할 경우에 현장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중대본 문제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현재 격상돼서 총리하고 계셨는데 자, 그럼 김부겸 전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총리가 될 경우에 거기에 중대본이 지금 차장이 장관 2명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있는데 여기에 김호란 기획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청와대는 전혀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호란 기획관이 역시 이거 우리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하의 뜻입니다.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할 경우에 중대본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사결정 구조에서 청와대 김호란 씨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걸 좀 정직하게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좀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자문관 정도를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학 자문관을. 예. 사실 서너 명으로 꾸려야 돼요. 각계의 가장 그래도 권위자들로 해서 대통령 옆에 딱 자문을 해서 대통령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신 이렇게 좀 늦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 김호란 기획관이 적임자인지는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자, 잠깐요. 백신과 관련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정혁진 변호사,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여론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 아주 강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뭐 웨이파라고 하는 것 막 흔들어 가면서까지 했는데 백신 수급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야 되는데 이럴 때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좀 데리고 가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크게 약속도 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는 언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무리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세상이 법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위에 정치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잘 돼야 우리나라 이제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으로 무슨 범죄를 해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만약에 진짜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가지고 파이자나 뭐 모더나나 이런 백신들을 구해올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다음에 역사책을 갖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역적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그 공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도 그런 여론 듣고 계시죠? 예, 뭐 언론에 나왔다는 것을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참 모든 그동안 언론의 흐름을 보면 뭐라도 끌어붙여서 석방하자, 뭐 역할하게 하자, 뭐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런 능력, 국가가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정상적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역량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그 삼성에서 뭐 어떤
뭐 요청이 있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 백신을 확보하고 방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그런 정부의 노력, 또 힘의 결집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예. 네, 백신 문제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 시장이 당선된 뒤로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기대감이겠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오세훈 시장 이렇게 가다가는 좀 일이 커지겠다 싶은지 토지거래 허가 지정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죠. 적어도 한 8만 가구 정도는 취임하자마자 챙기면 한 두세 달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챙기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일주일 내에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께서 일주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든지 새겨들어야죠. 그만큼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를 개최한다든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다 걸리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취임 후에 판단을 해보니까 요즘에 너무 앞서가는 그 거래 형태가 나타나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인상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두수 총장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는 그런 거죠.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 집값이 안정이 될 거다. 그렇지만 당장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견디거나 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걸로 좀 잡겠다라고 하는데 임기가 1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예, 토지 정책은 주택 공급은 특히나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최소 걸리는 정책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야당에서 주장은 공급을 늘리면 궁극적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원리, 시장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지금 뛰고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쪽이라서 그 기대 욕구를 자극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압구정동이라는 특정 동은 투표율도 90% 가까이 되고 지지율도 80%가 넘어가는 그런 데서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예상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폭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건데 과연 저런 이제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 정책을 썼고 이렇게 투기 지역, 가열 지역, 투기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너무 이번 선거를 맞춰서 너무 이제 자기 공약을 좀 가신하고 조금 일주일 이런 표현은 자기가 수정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런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또 그 기대의 심리를 너무 불지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좋은 시도이지만 그게 또 집값 영향을 미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싶어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 규제 완화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게 철학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당분간은 그러면 집값이 당분간 조금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오 시장도 알아야 돼요. 저걸 다시 토지거래 허가로 묶겠다는 것은 또 너무 또 이쪽으로 온 거예요. 한쪽을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폭등할 거나 세금 문제 때문에 이른바 투기꾼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서 하나의 공약이었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이었으면 규제 완화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부 집값이 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다행히 뭐 신중히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오세훈 시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을 보이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큰 실망감을 줄 거라고 봅니다. 박수현은 민주당도 지금 뭐 규제 완화 대책을 부심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서로 잘 조화만 시킨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거가 4월 7일 날 있었죠. 4월 5일 날에 서울의 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쭉 떨어져 오다가 0.05%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4월 7일 선거가 끝나고 지금 보면 며칠 안 지났는데 0.07까지 지금 다시 치솟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폭이.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그 지금 민주당과 이제 조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어차피 공급 확대를 하려면 택지가 없는데 재건축을 하는 곳에 일반 서민들 실수요자를 위한 곳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공공의 영역, 임대아파트 부분을 함께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님은 그것은 땅을 뺏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선 합의가 안 돼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주거 환경이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재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우리 재입주율이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결할 거냐를 오세훈 시장님과 만나서 서로 협의를 잘 철학적으로 가치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자꾸 이제 언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세훈 시장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은 언론 같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4월 2일 날에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3기 신도시 아파트값 폭등으로 지역 주민들 고통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엊그제 쓴 기사를 보면 오세훈 고맙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세훈 고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기자가 쓴 같은 기사인데요. 기자가 썼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 때문에 그 공약 때문에 강남, 송파 등 이런 대상 지역이 평당 1억 정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종합도 한 6억 몇 억씩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기사는 오세훈 효과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작용이지 이게 효과입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언론이 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기사를 쓰고 국민들의 혼란을 줍니까?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기사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고 오세훈 효과라니요? 이런 문제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 질문하신 대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런 측면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합의할 거야? 라고 그렇게 묻는 기사를 써야죠. 하여튼 제가 오늘 언론 이야기를 좀 다친대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시점은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자가 썼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데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집값이 들썩거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시가 관련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야당 시도지사가 모두 5명입니다. 이 5명의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모여가지고 공시가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튼 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탄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공시가 관련 부분도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오늘 국회에서 공시가 인상을
부담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고, 원희룡 지사가 대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오.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올리는 것이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예정보다는 많이 오른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세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세 요율도 인하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종부세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11, 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변호사, 공시가격 결정하는 것을 지방단체로 이양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동결시켜달라 이런 건의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공시지가가요. 법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데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그 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갖다가 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일정한 많은 세금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광역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름대로 결정은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은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그 기사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당을 비판을 하면서 여권을 비판하면서 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한꺼번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넘게 그렇게 부담도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웬만한 그 아파트들 다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보궐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서울시장부터 해서 이런 그 건의를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성범 의원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당 일색으로 이렇게 단체장들 돼 있고 정부가 정책 추진할 때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포퓰리즘의 경계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잘 보셨는데 진짜 시도지사 우리 전국의 시도지사 17명이 그 가운데 5군데만 야당이잖아요. 야당 저는 지사들이 목소리를 낼 사안을 잘 찾았다. 그리고 개별이 아니라 5명이 한 자리에 쓴 것은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행동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런 게 없었다면 정부에서 일방통행으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총리가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이제 좀 조심하겠습니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도 야당 지사 5명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 당선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저도 이게 완전히 가장 많은 게 건강보험료 연결이 건강보험료. 그러다가 뭐 기초연금 또 63가지가 연동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알았어요. 이게 따라서 재산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연동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준조세랄까 세금 그게 어떻게 돈 나가는 게 63가지가 연동돼 있다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라 하면 정확하면
부동산 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게 국토교통부가 이제 가닥은 잡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야당 지사들이 저 정도 목표를 내면 국토교통부도 이런 현장에 불만한 소리를 이제 귀담아 듣고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면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 서울, 경기, 제주 세 군데만 협의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거였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지금 야당의 시도지사들이 저렇게 이제 쉽게 퍼포먼스를 한 거지요. 뭐 잘했습니다. 충분하게 민심의 흐름을 읽고 그 지점에 자기들이 득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치의 본력이니까 뭐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현장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미 저런 것들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결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이제 오르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의 문제는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막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한 제도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합당을 놓고 펼치는 양당의 수싸움, 그 속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합당 속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두르는 이유, 그리고 국민의당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하는 이유 뭘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합당이란 것이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를 확인해 가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뜻도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 당이 어떤 모습의 합당을 바라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작은 안철수 대표께서 선거 이후에 성표와 관계없이 합당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뜻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 안 하겠다 하면 그걸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 당원들이 합당을 허락하면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대선을 접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대선을 접었다고 하는 건 서울시장이 안 됐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연출자가 되든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백의종군하든 역할에 지위와 역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이번에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건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두수 총장의 시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조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통합의 그 성과를 내고 싶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뭐 국민의당 통합정당대회에서의 당대표를 노리는 것 같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은 안철수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외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장 단일화하면서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전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내세운 대의라는 것은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야권의 통합 과정에서 안철수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타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야권 통합의 문제를 뭐 빠른 시일 뭐 한 달, 두 달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대선 후보 선출하고 다 연동돼 있는 문제라서 국민의당 안철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아마 시간을 꽤 많이 끌게 될 거고 그 역할에 대한 타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끌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성범 의원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헐값에 넘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고 더군다나 또 서울시장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급할 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자기 보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합당을 말씀하셨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서두를 필요 없는 것 아니야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최종적으로 합당은 좋은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룹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야권에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안 들어가는데 당신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일정과 이런 향후 전망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 그러면 중도의 대표주의자인데 자기가 쑥 먼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순간 중도는 완전히 윤석열 총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에게 넘겨주는 이런 상황도 좀 고려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대로 좀 저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 그만두면서 했던 말, 세석이 왜 102석하고 이렇게 당내당 통합을 이야기하느냐. 사실상 흡수 통합하면 되는 거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또 안철수 대표도 뭐 지분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러지만 정치 현실상 지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지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조기 합당론이라는 회의론도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있는 듯한 분위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흡수 통합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민의당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합당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합당해서 지대를 비워놓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지대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니 속뜻을 모르겠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전히 1등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에 비해서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은요. 50%가 넘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빼놓고는 지금 뭐 다음 대선 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당 얘기가 나오고 제3지대 얘기가 나오는데 엊그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 만나서 혹시 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했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뭐가 얘기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원래 본인 지론대로 제3지대 불가론이라서 그런지 신당을 부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얘기를. 내가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뭐로 내 신당을 만들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어? 사람이 정당을 만들려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목적이 있다고 내가 그런 정당을 만들겠어? 제3지대라는 건 없어요. 무슨 제3지대가 있겠어? 박수현 의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그 패널에게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항상 뭐 말씀한 거 그대로 들으면 되지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제3지대 또 뭐 3자 구도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또 이것은 또 그냥 들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느냐.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도 해봤으니까 비서실장으로. 네. 지금 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개인이 어떤 속에 그 욕심, 사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비교적 적다는 것입니다. 없다고는 못할 것이고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적인 역할은 있지만 그것이 사심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칼에 뭐 베듯이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것은 본인의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계실 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일 때 통솔력이라는 것이 본인의 사심을 들키고는 통솔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는 확실하게 믿어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역할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어차피 그 본인이 만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승리라고 하는 것이 본인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만든 작품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미는 청구서가 혹시 대권 후보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국민의힘이 정확히 못하면 자꾸 이것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자부심에도 뭔가 상처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막고 안철수 대표의 그 합당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약속을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내가 물러났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정리해야 될 내 몫이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윤석열 총장 과연 언제 등장할지 궁금한데요. 지금 계속 사람 만나고 다니고 또 책이 이렇게 나와서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하나 했는데 요즘 책과 관련해서 최근 윤석열 총장이 측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책들 나오고 상관없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책이 나와서 황당하다.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기자였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몇십 년 만에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책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밥 한 끼 먹고 무슨 책을 씁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책에 나쁜 내용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내용이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책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런 거 보면 지금 나오는 책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쓰도록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확실하게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직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책을 사서 봤어요. 진심. 예. 책이 좀 작네요. 이게 판이 뭐 1시간도 안 걸리면 그냥 추르륵 읽을 만한. 하긴 뭐 2시간 반 밥 먹고 썼다는데 뭐 얼마나. 그런데 이 책에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하게 본 건 아니지만 윤석열의 진심은커녕 생각도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이 기자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총장과 전 총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4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만났다가 요번에 만났다. 그래서 이런 책 나오는 거 만약에 윤 총장도 읽어봤을 것 같은데 조금 기분 나빴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너무 없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서점에 가봤더니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또 나와 있던데 그거는 또 작가가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아예 사지도 않았는데. 저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그 PR하기 위한 방식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걸 윤석열 총장을 팔아서 책을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자제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